네, 이렇게 플라톤은 이데아가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는 게 꽃이 있으려면 꽃의 이데아부터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꽃보다도 이데아가 더 확실하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이데아가 어디에 있냐? 그 얘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어디에 있는지 나옵니다. 그거 말고 이데아가 그럼 꼭 그렇게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뭘까? 즉 플라톤이 이데아 이론이라는 게 정말로 여러 가지 단점과 약점과 비판받을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데아라는 것을 구상하게 되고 그걸 자기 이론으로 삼으려 했던 그 까닭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기로 하죠. 이데아가 왜 존재해야 하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하학입니다. 사람들 보고 여러분들도 연필을 들고 종이에다 삼각형을 하나씩 그려보세요. 삐뚤빼뚤 그려지면 자를 대고 그리셔도 됩니다. 각자 삼각형을 하나씩 그린다면 모양과 크기는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삼각형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삼각형의 모양은 다 다른데 여러분의 대답은 한결같을 거예요. 삼각형은 각이 3개이고 변이 3개인 다각형이다.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다 똑같습니다. 삼각형이라는 그런 것이에요. 본질이 그저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생각이라면 사람마다 조금씩 내용이 달라야 돼요. 뭐 내각의 합이 180.5도야. 내가 생각하기엔 내각의 합이 192도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근데 그렇지가 않고 실제로 다들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각자의 생각과는 별개로 본질이 실제로 그런 삼각형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다. 이게 플라톤 생각입니다. 그게 더 상식적이다 이런 얘기죠. 제주도가 한반도 남서쪽에 있다는 거 이거 모두 동의하죠. 지도를 봐도 그렇고 제일 확실한 것은 아마 위성사진을 보면 알 수 있겠죠. 한반도 남서쪽으로 제주도가 있습니다. 다 동의해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라고는 할지 모르지만 아니야 남동쪽이야 혹은 아니야 북서쪽이야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남서쪽에 있다 다 동의합니다. 왜? 실제로 제주도가 남서쪽에 있으니까. 즉 삼각형은 어떤 거야? 대답이 다 똑같은 것은 그 본성을 갖춘 삼각형이라는 게 어디 실제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의미를 지니고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 삼각형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은 생각을 하는 이유는 실제로 그러한 본질이 우리의 생각과 별개로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삼각형을 두고 토론을 할 때 우리가 말이 통하죠. 말이 통한다는 건 내가 생각하는 삼각형과 저 사람이 생각하는 삼각형의 내용이 똑같아야 말이 통합니다. 그게 똑같지 않으면 삼각형을 놓고 서로 논증을 하거나 증명을 하거나 기하학 자체가 성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이고요. 그게 내용이 똑같으니까 우리가 공감해 가고 동의하면서 증명도 하고 서로 소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삼각형을 생각하는데 그 삼각형이라는 말로 상대방은 오각형을 생각하고 있으면 얘기하다 보면 자꾸 부딪히고 뭔가 아귀가 안 맞겠죠. 근데 서로 생각하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소통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어의 의미로 이어집니다. 기하학에서 기하학의 대상들이 정말로 존재한다라는 것이 플라톤의 생각이었는데요. 언어의 의미에 보면 이름은 지시하는 대상이 있고 지시 대상은 이름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이야기, 이 언어 철학과 관련된 이야기가 소피스트 편에 나왔었습니다. 우리 그 소크라테스 5강에서 그 앞쪽 부분에 소피스트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들은 언어가 사람마다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적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언어의 의미와 지시 대상이 꼭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 때문에 언어가 상대적이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바로 소피스트들입니다. 그때 그 언어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어 봤었는데요. 만약에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을 모르면 소크라테스라는 말의 표현의 의미를 모를 겁니다. 아무 무의미한 단어가 되겠죠. 혹은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면 소크라테스라는 표현은 또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리스인들은 모든 명사에 지시 대상이 있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 이게 보통의 상식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죠. 일반 명사 꽃, 무슨 장미, 백합, 민들레, 봉숭아 이런 개별적인 꽃들 말고요. 일반 명사 꽃이 의미가 있으려면 꽃이 지시하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특정한 뭐 다알리아나 특정한 뭐 모란이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뭐 우리 집 앞마당에 피어있는 채송화 이런 게 아닙니다. 일반 명사 꽃
이거의 지시 대상은 이 꽃 혹은 저 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겁니다. 모든 꽃이 다 갖고 있는 특징, 꽃을 꽂히게끔 해주는 어떤 것, 플라톤에 따르면 그게 바로 이데아입니다. 일반 명사가 의미가 있다면 그것의 지시 대상인 이데아도 반드시 존재해야 되겠죠. 네. 자, 꽃 좀 사와. 그런데 어떤 사람이 대파를 한 단 사왔다고 쳐봅시다. 야, 꽃 사오랬잖아. 누가 대파 사오랬어? 이거 꽃 아닌가요? 이거 꽃이 아니고 파잖아.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꽃 좀 사와 그랬을 때 카네이션을 사와도 되고 장미를 사와도 됩니다. 왜냐하면 꽃이니까요, 다. 그런데 대파는 꽃이 아니죠. 즉 꽃이라는 말에는 그 개개의 꽃을 뛰어넘어서 꽃 전체를 포괄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꽃이 다 갖고 있는 특징이고 그것이 바로 꽃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이데아인 것이죠. 카네이션이나 백합이나 뭐 민들레는 꽃의 이데아와 부합하는 어떤 면이 있는데 대파에는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꽃이라는 일반 명사가 의미가 있다면 그 꽃이라는 일반 명사가 지시하는 지시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삼각형에서도 보듯이 이게 플라톤의 생각이고 당시 그리스 사람들의 또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명사가 지시하는 대상 꽃, 그것은 바로 꽃의 이데아인데 그것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설명이 상당히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의 상식에는 부합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데아는 어디 있나?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요. 현실에서는 볼 수 있습니까? 꽃의 이데아, 꽃집에 가면 없다고 했죠? 화단에 가도 없습니다. 꽃병에도 안 꽂혀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이데아가 존재한다면 현실 세계에는 없고 현실 세계 넘어 그 어딘가에 존재할 것입니다. 여기를 그냥 천상세계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고도를 높이 올라가서 로켓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뭔가 신들이 거주하고 이 세상은 아닌 곳이지만 뭔가 더 고귀한 존재들이 있는 곳, 예,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냐? 신들의 세계이고 불멸하는 영혼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영원불변하는 진리의 세계이고 인간의 지성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세계입니다. 인간의 지성은 어떤 부분이냐면 사람의 몸은 동물적이고 지성은 신적인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 전에 여러분들 신화 이야기할 때요. 디오니소스가 뭐 티탄들이 디오니소스를 뭐 잡아먹고 티탄을 태워 죽이고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은 신적인 요소와 악마적인 요소 혹은 동물적인 요소가 같이 버무려진 존재다 뭐 이런 얘기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1강에서였던 것 같은데 이런 인간의 구성 성분 중에서 신적인 부분은 지성인데 이 지성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천상의 세계이고 이데아는 바로 거기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현실 세계는 필멸, 즉 반드시 소멸하는 인간과 사물의 세계입니다. 있던 것은 다 결국 세월이 가면 사라집니다. 영원 불변 그런 거 없습니다. 현실 세계에는. 저 태양을 걸고 맹세, 태양이 영원할 것 같아서 거기에 맹세를 하는 거겠지만 우리는 태양도 수명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태양도 초신성 폭발로 언젠가는 명을 다하고 다시 다른 별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즉 소멸합니다. 이것들은 감각의 대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참된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을 가상의 세계, 즉 아까 말한 천상세계와 대비되는 세계, 이원론적인 세계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진짜로 있는 세계와 그림자에 해당하는 약간 진짜 세계보다 조금 등급이 낮은 세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것은 진리, 현실 세계는 가상입니다. 진리를 모방했을 뿐이고요. 언젠가는 또 사라질 수도 있고 약간 잘못됐을 수도 있고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것들은 완전한 존재, 현실 세계에는 불완전한 존재들, 여러분이나 저 같은 혹은 뭐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불완전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변화하고요. 생성소멸합니다. 이데아는 영원불변, 현실 세계는 생성소멸. 이데아의 세계는 보편적 본질들이 존재하고요. 현실 세계에는 개별적 사례들만 있습니다. 이데아의 세계는 지성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는 감각을 통해서 알려지고요. 이데아의 세계는 지성을 통해 알 수 있다. 가지적이고요. 현실 세계는 가시적, 볼 수 있다. 여기서의 시라는 것은 비록 시각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계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를 둘로 나누는 것, 서양 철학의 아주 오래되고 유구한 전통이죠. 자연 철학에서도 두세 개의 이론이 이미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현실 세계의 변화 원리를 그 배후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죠. 현실 세계는 막 변하는데 배후 세계의 어떤 본질은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두세 개의 이론인데요. 이거의 약간 변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데아 이론이 이후 철학사에 남긴 굉장히 큰 영향도 이 두세 개의 이론입니다. 하늘과 땅, 창조자와 피조물, 선과 악, 진리와 가상, 지성과 감각, 영혼과 순간, 이런 대립적인 개념들이 서양 철학사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혹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하게 변주되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니체 같은 철학자는 이 벽을 허물어 버려야 하고 이데아의 세계 따위 갖다 버리고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세계만을 인정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때도 보면 두세 개의 이론을 배격한다는 의미에서 그걸 전제로 하고 있는 니체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런 이원론적인 개념들이 서양 철학에서 중요한 사유의 프레임으로 수용이 되어 가고요. 이런 경향은 플라톤에게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이후에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서양 철학에 여러 번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철학도 있고 이것을 배격하는 철학도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죠. 조음의 이데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꽃의 이데아나 나무의 이데아, 집의 이데아, 침대의 이데아, 이런 것들과 다른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태양의 비유로 알 수 있는데요. 태양을 조음의 이데아에 비유했는데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조금 더 들어보시다가 나중에 동굴의 비유를 보면서 이해가 더 되실 수도 있습니다. 태양은 이 땅에 빛과 온기를 보내줍니다. 태양의 빛 덕분에 우리는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죠. 사물의 인식 근거가 바로 태양입니다. 또 태양의 온기와 에너지 덕분에 이 땅의 생명체들이 살아갑니다. 이거를 당시에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좀 놀랍게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 저는 지금 전기를 사용해서 이 컴퓨터를 켜고요, 이 녹화를 하고 있고요, 이 방 안에는 불빛도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이 전기 에너지는 다 어디서 왔을까요? 결국 말하자면 태양입니다. 우리는 다 태양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들로 이루어진 그런 존재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석탄, 이런 화석 연료들, 목재나 식물에서 온 것이죠. 이 식물들은 태양으로 인한 광합성으로 자기 안에 에너지들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어쨌든 태양의 온기와 에너지 덕분에 이 땅의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태양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살아갈 수가 없겠죠. 이렇게 태양은 사물의 인식 근거가 되기도 하고 사물의 존재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데아 세계에도 현실의 태양에 해당하는 이데아가 있는데 이건 바로 조음의 이데아입니다. 이 조음의 이데아 덕분에 우리가 지성을 통해서 이데아를 인식할 수가 있고요. 조음의 이데아 덕분에 다른 모든 이데아가 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조음의 이데아는 이데아들 중에서도 그것들을 가능케 해주는 한 단계 위의 이데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음의 이데아는 이데아들을 인식할 수 있는 근거, 또 이데아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조음이라는 말의 의미, 경치가 정말 너무너무 좋구나, 혹은 야, 이 음식 정말 맛이 좋아, 오늘은 몸 상태가 참 좋다. 자, 이것은 모두 경치나 맛이나 몸, 이게 아름답거나 훌륭하거나 적절하다는 뜻이고요. 모두 바람적이고 이상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영어로 그것이죠, good. 그리스어로는 아가톤입니다. 아가토스라고도 하고요, 아가톤. 바람직하고 좋은 상태입니다. 조음의 이데아에서 조음이란 최선의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침대에 누워서 잘 때 어떤 침대는 딱딱해요. 그러면 침대의 이데아에 좀 못 미치는 겁니다. 푹신하고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침대, 이것이 침대의 이데아에 가깝죠. 최선이고 이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좋다는 말이 좀 이중적으로 쓰여요. 나는 포도가 좋아, 나는 딸기가 좋아, 이런 것은 그냥 내 마음에 좋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때 좋아는 영어로 치자면 good이 아니고 like죠. 나 페북에 나온 이글 찬성해. 그럴 때 우리가 좋아요 이렇게 누르죠. 하트도 누르죠. good의 좋아요는 아닙니다. 우리말에서는 좋다는 말이 둘 다 좋다 이렇게 쓰여지는데요. 영어에서는 good 혹은 like가 다른 의미로 쓰여집니다. 여기서는 good, 그리스의 아가톤에 해당하는 것이 조음의 이데아입니다.
꽃의 이데아는 제일 좋은 꽃. 그게 꽃의 이데아예요. 간단히 말해서. 그래서 이데아에는 좋음이 들어있어야 돼요. 침대의 이데아는 뭐냐? 제일 좋은 침대. 눕기만 하면 잠이 저절로 오고 일어났을 때 아주 온몸이 상쾌해요. 사람의 이데아는 제일 좋은 사람. 네, 이런 겁니다. 시계의 이데아는 뭐겠습니까? 정확히 잘 맞고 보기에 적당하고 잘 보이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데아가 이데아인 것은 그게 좋아서 그렇습니다. 꽃의 이데아가 꽃의 이데아인 이유는 꽃의 좋음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음이 먼저 정해져 있어야 꽃의 이데아도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음의 이데아는 이데아에마다 다 들어있습니다. 좋음의 이데아가 없으면 이데아가 성립을 못해요. 좋음의 이데아가 있어야만 다른 이데아들이 성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우리가 그걸 또 이데아를 이데아로서 알아볼 수 있는 인식 근거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좋음의 이데아가 바로 태양에 해당한다. 예, 이것이 플라톤의 비유 내용입니다. 예, 마찬가지 설명인데요. 이데아들은 모두 좋은 상태를 표현합니다. 모든 이데아가 좋음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좋음이 먼저 정해져야 이데아가 이데아로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좋음의 이데아는 존재의 근거이면서 인식의 근거이다. 네. 사물을 태양빛 속에서 바라보듯이 인간의 지성은 좋음부터 이해를 해야만 돼요. 좋은 사과와 나쁜 사과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성은 좋음부터 먼저 알고 있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그것도 신기하죠. 네, 그것도 한번 우리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예, 그 얘기 이제 좋음의 이데아를 어떻게 알 수 있나?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좋음의 이데아라는 것이 철학사에 끼친 영향 한번 보겠습니다. 좋음의 이데아는 우주 만물의 존재 근거이자 인식 근거에 해당하는 최상의 존재라는 개념으로 좋음의 이데아를 제시했다는 것. 이것이 좋음의 이데아가 철학사에 끼친 아주 큰 영향입니다. 나중에 플라톤 이후의 철학에서는 이것을 다양한 명칭으로 부릅니다. 나중에 그리스도교 철학이 들어와서 신, 하느님, 일자, 절대자는 뭐 해겔에서도 나오고요. 자, 뭐 이런 다양한 형태로 변형하며 계승이 됩니다. 일자는 나중에 신플라톤주의의 플로티노스에게서도 나타나고요. 이런 어떤 가장 최상의 어떤 존재, 최고의 어떤 존재, 이게 플라톤에서 그 단초가 좋음의 이데아로 드러나고 나중에서 그것이 후대 철학에서 여러 가지로 변주되면 나타난다는 것. 서양 철학의 사유 패턴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좋음의 이데아에서 유래한다는 것. 이게 좋음의 이데아가 철학사에 끼친 영향이 되겠습니다. 자, 이데아 이론에 대해서 비판이 참 많습니다. 이데아 같은 헛소리를 했다. 누가 제일 먼저 비판했을까요? 이데아 이론을 제일 먼저 비판한 사람 우선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 이론은 참새들이 이 짹짹거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정말 예뻐했거든요. 정말 똑똑한 제자여서 진짜로 예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애제자가 자기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보려고 한 그 이데아 이론에 대해서 참새가 지저귀는 소리 같다고 했으니 망아지가 자기를 낳아준 엄마 말을 뒷발로 차듯이 저것이 나를 발로 걷어차는군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데요. 이데아 이론에 대해서는 비판이 뭐 그 당시에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 먼저 이데아 이론을 비판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것이 누구냐? 플라톤 자신입니다. 플라톤 기껏 이데아 이론을 내세워 놓고 나서 너무 이상한 데가 많은 거예요. 자기도 고민을 엄청 많이 합니다. 플라톤 대화편 중에 파르메니데스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후기 작품인데 이데아 이론을 집중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엄청 비판을 해요.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이데아 이론을 슬그머니 내려놓기도 해요. 실패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데아 이론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장점과 그것이 주는 통찰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많이 있었던 거죠. 한번 볼까요? 모든 종류의 사물마다 다 이데아가 있냐? 이게 파르메니데스 나옵니다. 플라톤은 사물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그룹, 좀 좋은 겁니다. 추상적 가치, 정의, 아름다움, 좋음, 훌륭함, 아레테 우리 그런 얘기도 훌륭함에 들어갈 것이고요. 이런 어떤 추상적이면서 좋은 가치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이것도 사물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일반 사물이에요. 사람, 물, 불, 흙, 공기, 돌, 아까 우리 여러 차례 예로 들었던 꽃,
이런 거 전부 다 사물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미천한 사물이라고 그랬는데요. 머리카락, 진흙, 먼지, 쓰레기, 별로 가치가 없는 것들. 네, 이렇게 세 가지로 일단 나누어 봅니다. 플라톤이 얘기하기에 1그룹은 이데아가 있습니다. 정의로움, 선함, 경건함, 우정, 사랑 뭐 이런 거에는 이데아가 있대요. 그런데 2그룹 일반 사물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 강아지, 고양이, 말, 동물들, 식물들, 그 다음에 세상 만물에 존재하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모든 사물들, 여러분이 저를 보고 계시는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 그것을 들고 계신 여러분들의 손, 이런 것들은 다 이 그룹에 속합니다. 이것의 이데아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3그룹에는 없는 것 같다. 먼지의 이데아, 쓰레기의 이데아. 쓰레기의 이데아는 뭡니까? 제일 좋은 쓰레기라는 뜻인데요. 이상하죠? 말이 제일 좋은 쓰레기가 뭐겠습니까? 네. 어쨌든 이러한 3그룹에는 이데아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설명을 안 해요. 플라톤이 이 파르메니데스 편에서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고 1그룹은 이데아가 분명히 있다. 2그룹에 대해서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3그룹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플라톤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니까 나머지를 누가 설명해야 되냐면 플라톤을 연구하는 학자분들이 설명을 하시겠죠. 추측해서 해석한 이유는 뭐냐. 1그룹에 있는 정의, 아름다움, 좋음 이런 일반 명사가 유의미하다면 그 지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지시 대상으로서 이데아가 존재합니다. 이 1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하학적 대상들도 이 1그룹에 분명히 포함이 됩니다. 아까 말한 삼각형이요. 삼각형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요. 종이에다가 그 삼각형은 삼각형일까요? 아닙니다. 왜? 변은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선의 정의는 뭐죠? 길이는 있지만 넓이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종이에 그리는 모든 선은 현미경을 대고 들여다보면 굉장히 넓습니다. 제 이 머리카락 하나보다도 훨씬 굵을 거예요. 그러면 면이 있으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말해서 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직선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자를 대고 그어도 똑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종이가 구겨져 있을 수도 있고요. 땅바닥에 그렸다면 땅바닥은 지구니까 둥글죠. 어쨌든 똑바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는 삼각형은 진정한 의미의 삼각형이 아닙니다. 즉 삼각형의 이데아를 약간 나누어 갖고 있거나 아니면 흉내를 내는 정도이죠. 1그룹에는 기하학적 대상, 수학적 대상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 지시 대상으로서 1그룹에는 이데아가 있어야 합니다. 2그룹도 일반 명사이긴 한데 1그룹과 달리 사례가 현상세계에 존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삼각형의 사례는 현실 세계에 현상이 나타나는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기하학에 대해서 선생님이 삼각형을 이렇게 칠판에 그리셨을 때 그것은 진정한 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삼각형의 의미를 선생님도 알고 그 강의를 듣는 여러분도 아시죠? 그것은 이데아를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는 삼각형의 이데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 명사, 사람의 지시 대상은 존재합니다. 저도 사람이고요.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동료, 가족, 친구 다 사람이죠. TV에도 사람이 많이 나오고요. 이 사람의 지시 대상이 존재합니다. 현실 세계에. 그래서 사람의 지시 대상이 개별적인 사람들 전부 다야 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데아가 없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대답을 살짝 망설이는 모습을 후기 철학에서 보여줍니다. 전기 철학, 중기 철학에서는 사람의 이데아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나오긴 나옵니다. 세 번째 그룹 하찮고 가치 없는 것들. 이데아란 사물의 이상적인 존재 상태인데 이러한 미천한 것이 이상적이고 좋다는 게 어쩐지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데아를 부정을 합니다. 플라톤도 모든 사물에 이데아가 있는 건 아니다. 모든 사물이 자기의 이데아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트북의 이데아는 제일 좋은 노트북이겠죠. 그런데 제일 좋은 노트북은 현재 존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더 좋아져서 내년에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노트북이라는 거는 아직 안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2번 그룹에 해당하는 것은 이데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노트북이라는 게 그냥 모든 노트북을 다 통틀어서 좋든 나쁘든 그런 걸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3그룹은 필요가 없다. 이데아라는 게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겠죠.
모든 사물에 이데아가 있나? 이게 이데아를 비판한 첫 번째 문제라면, 두 번째 이데아를 비판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데아와 사물의 관계가 도대체 설정이 불분명하다는 게 이 비판의 요지입니다. 플라톤은 사물이 이데아에 참여하거나 혹은 분유, 나누어 가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플라톤이 자기가 자신을 막 비판합니다. 사물이 이데아에 참여할 때 이데아 전체에 참여하나? 아니면 이데아의 부분에 참여하나? 이거를 물어보고, 전체라고 하든 부분이라고 하든 둘 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자기 이론을 스스로 비판, 요새 말로 디스를 하는 겁니다. 전체에 참여한다고 해도 문제고 부분에 참여한다고 해도 문제고, 그러니 이데아로는 뭔가 잘못된 거야. 자기가 자기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톤 되게 재밌는 사람이죠. 자기 기껏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막 비판을 합니다. 만약 전체에 참여한다고 하면 이 꽃, 내가 오늘 오다가 본 저 목련꽃, 저 속에 꽃의 이데아가 전체가 들어있어야 돼요. 이 꽃 안에 이데아가 전체가 다 들어있어야 돼요. 저 꽃에도 이데아 전체가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데아는 하나예요. only one, one and only. 한 개입니다. 두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꽃의 이데아가 목련꽃에도 들어가 있고 꽃의 이데아가 코스모스에도 들어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으니 전체에 참여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부분에 참여한다고 볼 것인가? 부분에 참여한다고 해도 뭔가 문제래요. 뭐가 문제냐? 꽃은 상관이 없대요. 그런데 큼의 이데아일 때의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예를 드는데요. 큰 피라미드가 큰 이유는 이 피라미드가 큼이라고 하는 이데아의 부분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분은 전체보다 작습니다. 큼이라고 하는 이데아의 작은 부분이 이 피라미드 안에 조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큼의 이데아 자체보다는 조금이겠죠. 왜냐하면 부분이니까. 사물이 이데아의 부분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는 전체 이데아가 아니라 부분에 참여하니까 전체 이데아보다는 좀 작은 그 부분에 참여를 하는 거겠죠. 그때 어떠한 패러독스가 생기느냐? 큼의 이데아가 작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큼의 이데아는 가장 이상적으로 큰 것, 가장 이 상태를 말해야 하는데 큼의 이데아는 부분이든 전체든 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는 큼의 이데아인데 작다고 말하는 게 되니까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물이 이데아의 부분에 참여하는 것도 역시 불합리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죠. 이 논증에서 보자면 플라톤은 이데아를 좀 물질적인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어디에 분명히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전체와 부분, 크다와 작다. 이런 구별은 사실은 크기를 가진, 만약에 데카르트라면 연장을 가진, 연장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공간을 차지했다는 말입니다.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어떤 물체, 이게 크기가 있는 사물, 더 적절한 말로 부피가 있는 사물이라는 얘기죠. 전체와 부분, 크다와 작다 이런 얘기는 부피가 있는 사물에 적합한, 꼭 부피는 아니어도 넓이어도 됩니다. 어쨌든 크기가 있는 사물에 적합한 개념입니다. 이거는 물질적인 것이죠. 크기가 있는 사물은. 이것은 이데아와는 조금 동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데아에 대한 플라톤의 생각이 좀 불명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데아는 전혀 물질적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뭐 부분이라든지 전체라든지 크다든지 작다든지 이런 거는 부피가 있는 그런 사물에 쓰여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데아에 대해서 도대체 플라톤, 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플라톤이 우물쭈물할 것 같다는 겁니다. 명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이 자기 이론이 이런 점에서 불명료하다는 걸 생각하고 참여와 분유라는 개념을 좀 포기하고 나중에 가서는 이데아에 대해서 사물과 이데아의 관계가 참여나 분유가 아니라 딴 거 아닐까라고 자기가 좀 생각을 선회하기에 이릅니다. 그건 뭐냐? 원형으로서의 이데아. 보고 담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데아와 사물을 원형과 모방, 그리스 말로는 파라데이그마와 미메시스의 관계로 생각하는 걸 다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했기 때문에 약간 플라톤이 조금 기가 죽었습니다. 여기 와서는. 이데아라는 원형이 있고 사물은 그 원형을 모방해서 생겨난다. 원형은 하나지만
그걸 모방한 사물은 여럿일 수 있다. 오, 네, 이건 좀 괜찮습니다. 월인천강지곡이라는 세종시대에 우리 이 한글로 쓴 아름다운 시가 있죠. 월인천강은 부처님의 진리는 하나인데 수많은 중생을 교화할 수 있다. 예, 이런 뜻을 가진 노래라고 하는데요. 월인이라는 건 달의 그림자가 1000개의 강에 비친다는 뜻입니다. 달은 하나인데 1000개의 강이라는 건 그냥 수많은 강이라는 뜻이죠. 지구상의 모든 강에 다 그 달빛이 똑같이 동그랗게 만약에 보름달이라고 생각해보면 보름달이 다 떠 있습니다. 하늘의 달은 하나이나 1000개의 강에 달이 다 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데아와 사물의 관계입니다. 물론 이 월인천강의 비유는 제가 한 겁니다. 플라톤이 당연히 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월인천강이 생각날 정도로 이데아는 하나인데 그것을 모방한 사물은 수없이 많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원형과 모방이라는 측면으로 이데아 이론을 살짝 변형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티마이오스라는 대화록에서 우주 생성론을 제안하는데요. 데미우르고스라는 아주 선한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신이 세계를 만들었는데요. 이데아 세계를 어떻게 해서? 모방해서. 월인천강 하듯이 그 이데아를 보고 똑같이 이 데미우르고스는 굉장히 선한 신이래요. 착한 신이래요. 그런데 이 데미우르고스가 꽃을 만들 때 꽃의 이데아를 한번 천상세계에서 보고 코스모스도 만들고 국화꽃도 만들고 장미도 만들고 뭐 글라디올러스도 만들고 다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 똘똘한 제자가 또 스승님을 비판을 합니다. 원형과 모방 모델에 대해서 이번에는 비판을 합니다. 아름다운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아름다움의 이데아를 모방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름다움의 이데아는 아주 이상적으로 아름다운 상태라서 그거 자체로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꽃은 아름답습니까? 네, 아름답습니다. 둘 다 아름다워요. 둘 다 아름다우려면 둘 다 공통적으로 다른 아름다움을 모방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입니다. 제자를 너무 똘똘한 제자를 두셔서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가르치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라고 공자님은 말씀하셨는데 플라톤은 이렇게 영특한 아리스토텔레스를 제자로 두어서 또 이런 비판에 당면을 하게 되네요. 이것은 아름다움의 이데아예요. 얘가 아름답습니까? 네,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꽃, 이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동네 화단에 있는 사진에 꽃을 찍었는데요. 이 꽃도 아름답습니까? 네, 아름답습니다. 둘 다 아름다우면 이 둘이 같이 모방할 하나의 다른 아름다움의 이데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도 얘를 모방하고 얘도 얘를 모방해야 그래야 둘 다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게 원형으로서의 이데아를 비판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증입니다. 이 위에 사각형에 있는 거 둘 다 아름다우려면 얘네 둘이 모방할 제3의 또 아름다움의 이데아가 필요해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셋 다 아름답다고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셋이 다 모방하고 있는 또 다른 이데아가 또 존재해야 돼요. 이래서 이데아가 계속 늘어나는 난장판이 되고 맙니다. 이 난장판이라고 해서 플라톤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점을 비판을 했던 것이죠. 같은 논리를 계속 적용하면 새로운 이데아 3가 나와야 되고 그런 식으로 무한히 많은 이데아가 필요해집니다. 이것을 제3의 이데아 논증이라고 하며 이데아가 무한히 증가하게 되니까 너무 불합리합니다. 후기 플라톤 대화편에 가면 이데아 이론이 거의 안 나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은 미완성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플라톤은 이데아 이론을 주장했다라고 혹은 뭐 강력히 주장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철학사 책들 많을 텐데요. 플라톤은 제가 보기에는 제안을 했고요. 자기 제안이 이상한 것 같아서 자꾸 고칩니다. 고치다가 나중에 슬며시 포기해요. 강력히 주장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약합니다. 완전한 체계는 아니었어요. 근데 플라톤에게는 철학은 체계를 수립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삶의 과정이었어요. 우리가 왜 소통이 되지? 그거를 설명해 보려고 이데아를 제안한다든가 우리가 왜 똑같은 걸 알고 있지? 이런 걸 설명해 보기 위해서 이데아라는 개념을 통해서 존재의 본성을 탐구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과정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이게 진짜가 뭐지? 이걸 우리가 탐구하고 진짜 좋은 게 뭐지?
진짜 참된 좋은 게 뭐지를 탐구하는 과정만으로도 삶의 질이 더 좋아지고 이 세상을 더 풍부하게 이해하게 되는 원천이 되니까 그래도 이게 한번 탐구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면서 존재의 본성이 뭘까? 그거 이데아라고 해보면 어때? 라고 한번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때요? 미완성으로 남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후의 철학을 위해서는 어떤 영감의 원천을 제공한 면도 있습니다. 이 이데아 이론이 계속 나중에 다른 철학에 자극을 주게 되니까요. 이거를 들이받고 나오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학자도 있고 플라톤을 이어받는 플로티누스 같은 학자도 있고요. 그래서 이데아 이론은 이후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